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바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좀 심층 깊게 알아봤었는데 그때 예고를 말미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펀드랑 IRP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서는 개념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세액공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ETF 펀드보다 좋으려면 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의사항도 또 있겠죠. 무조건 좋을 수만 없으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리고 계좌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바로 요 전 영상이죠.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그 연금 상품에는 좋은 상품이 지금 가입하면 안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쓰레기 같은 상품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시이율, 이자를 주는 상품은 이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저 보증 이율이 0%대이기 때문에 너무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이기기 너무 힘들다라는 게 그 이유였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투자형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좌 이전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입니다. 자, 연금저축펀드. 너무 단순하죠. 연금저축. 연금을 위해서 저축을 한대요.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연금에 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자, 일단은 연금을 위해서 저축을 한대요. 근데 어디다 한다? 펀드에다 한다. 그러니까 증권사 상품이겠죠. 연금저축펀드는 기본 개념은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IRP는 뭐냐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5번 정도는 이직을 한대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조기에 퇴직을 했을 때 이 퇴직금을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IRP 계좌, 요즘에 IRP 가져오세요 얘기하거든요. 그 계좌에다가 이렇게 계속 담는 거예요. A 회사에서 퇴직해서 담고 B 회사 퇴직금도 담고 C 회사 퇴직금도 담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퇴직 전용 계좌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덧붙일 거는 뭐냐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되지 왜 IRP 계좌에 받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 요거를 연금 받는 동안 분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단점은 뭐냐면 그 퇴직소득세를 30%를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IRP 계좌에 담아야겠죠. 자, 근데 이 IRP 계좌를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앞으로 너무 힘들 예정이니까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겠죠.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IRP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IRP는 퇴직금도 담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납부를 해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카톡 주시거나. 자,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거 쓰면서 할까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경우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1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통 월납 금액을 34만원 정도 12달러 하면 거의 400만원 꽉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요. IRP 같은 경우에 얼마죠? 700만원 한도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세액 공제가 되고, 자, 총 납입 금액이 두 개 연금저축펀드 IRP 합산이에요. 두 개 상품 합산. 한 개를 가입해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년에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동시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세액 공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IRP 공통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을 반대로 했더라고요. 연봉 5,500 이하인 분들이 16.5%, 400만원에 16.5%를 돌려받고요. 연말정산할 때 700만원에 16.5%를 돌려받습니다. 꽤 많이 돌려받죠. 그리고 연봉 5,500 이상인 분들은 13.2%, 제가 반대로 설명했더라고요. 정신이 나가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연금저축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IRP를 700만원 납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액공제가 총 얼마 되죠? 7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죠. IRP는 700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연금저축 하나도 안 했고 네, 이렇게 IRP 700 했을 경우에는 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IRP에 500을 넣어서 700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가 얼마가 되죠? 70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400이 한도고요. IRP는 700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 안 했죠. 그래서 700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연금저축을 500을 하고 1년에 IRP를 2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얼마까지 될까요? 합산 700이니까 700이 되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은 400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600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가. 60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아까 반대로 연금저축에 700을 넣고요. IRP를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400만원만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 두 개 상품 가입했을 때 납입을 할 때 요령껏 해야 된다 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2020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로 또 바뀐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의 노후 생활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존 아까 제가 400이라고 썼었죠. 요거를 50세 이상 분들이 가입하면 600으로 요거를 600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더 납입을 많이 하면. 자, 그러면 IRP랑 합산하면 얼마죠? 총 합산 원래 700이었는데 만원까지 됐는데 요게 900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노후를 위해서 많이 저축을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 여러분들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많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설계사님, 연금저축 펀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냥 ETF 펀드를 비교하는 것과 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재무상담, 제가 재무설계도 하니까 해보면 질문을 간혹 하세요.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 ETF는 훨씬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세, 즉 뭐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죠. 예, 요거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몇 프로 내야 되죠, 여러분? 곱하기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거만 내나요? 만약에 우리가 장기투자, 우리 지금 노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장기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합니다.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ETF랑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갈수록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세금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근데 반대로 연금저축이나 IRP는 어떻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이자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연금소득세가 얼마죠, 여러분들? 55세부터 우리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 55세에서 70세까지는 이 개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55세에서 70세 사이에 개시를 하면 5.5%만 내면 되고요. 70세 이후에 70세부터 80세까지 개시를 하면 4.4%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고요. 그리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면 3.3%만 내면 됩니다. 그쵸? 그 금액이 1200만원, 그 연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하겠다는데 사실 1200 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ETF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그 이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유리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캐치하셨나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ETF 세액공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할 때 안 돌려주죠. 근데 요거는 16.5%나 돌려주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IRP 최대로 우리 700만원까지 받았을 때는 거의 115만 5천원? 115만원을 돌려줘요. 그냥 퍼센트로 치면 연봉 5,500 이하일 경우에, 이상일 경우에 13.2%, 이하일 경우에 말씀드리면 16.5%의 단리 수익이 매년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ETF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근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수익까지도 나잖아. 그러니까 운영 수익도 나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로 16.5%를 돌려주는 거를 단리 수익률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13월에 월급이 돼서 낼름 쓰면 되나요? 아니죠. ETF와의 격차를 벌이려면 요것도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ETF보다 훨씬 좋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ETF보다 세금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액 공제, 추가 납입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ETF가 훨씬 더 자유롭겠죠, 사실. 주식처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자, 아까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연금저축, 특히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주의사항을 특히 더 주의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되고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 됩니다. 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는 말은 연금 외 목적으로 목돈으로 해지를 한다든지 찾았으면 페널티가 있죠. 몇 프로나 있죠? 16.5%를 내야 됩니다. 기타 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16.5% 아까 많이 들어봤죠? 뭐였나요? 5,500 이하일 경우에 16.5% 세액 공제 받는 거. 그래서 그냥 흔히 그냥 쉽게 설명하는 분들이 뭐 세액 공제 받는 거 다 연말정산 받는 거 다 토해내야 된다 단순 생각하시지만 훨씬 더 무조건 더 토해내는 겁니다. 왜냐면 연봉 5,500 넘어가시는 분들은 13.2%만 받았는데 세액 공제를 16.5%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16.5% 낸 돈 원금에 대해서 16.5%를 연금으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는데 내가 해지해서 토해낼 때는
원리금에 대해서 1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무조건 중도 인출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16.5%를 내야 된다. 자, 근데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뭘까요? 첫 번째,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두 번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세 번째, 해외로 이주하거나, 네 번째, 가입자의 파산, 개인 회상 절차가 개시됐을 때, 다섯 번째, 천재지변, 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자, 요럴 때는 피해가 있을 때는 중도 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 인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중도 인출이 될까? 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타 소득세는 안 내겠죠. 그 가능 조건일 경우에. 자, 그럴 때는 연금 수령으로 그 찾은 금액을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연금 소득세, 아까 5.5%에서 3.3%라 그랬죠. 시기에 따라서 그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또 다행인 건 뭐냐면 아까 우리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또는 이 700만 원 납부하는 걸 내가 연말정산으로 안 했는데 납입은 했지만, 그럴 경우에 다시 말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거죠. 자, 요거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발급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가능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여러분 살펴봤고요. 근데 이 주의사항을 이 제일 중요한 기타 소득세, 여기 정말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연말정산으로만 설명 듣고 가입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당하세요. 뭐 결혼할 때, 집 살 때, 차 살 때, 여행 갈 때 쓰려고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노후 목적.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금액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라는 돈을 의지를 가지고 납입을 하셔야 돼요. 노후 목적 자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연말정산 때문에만 가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융통성이 있는 게 뭐냐면, 단점은 이렇게 위험사항은 있지만 자유납이라는 거. 내다가 중지해서 영구적으로 안 내도 되고, 목돈으로 많이 내도 되고, 뭐 이런 한꺼번에 많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조금만 내도 된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큰 장점,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이제 계좌 이전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바야흐로 정말 투자의 시대입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연금저축보험은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세요. 연금보험은, 그러니까 공시이율, 주는 옛날에 복리 막 확정적으로 납입 끝나도 2% 이상 복리로 보장해주는 상품들은 유지하세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자, 근데 요 5, 6년, 요 어간에는 그런 상품들이 정말 없어요. 거의 1점 몇 프로거나 0.7%거나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사실 벌써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이 계좌 이전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돼요. 증권사에. 자, 그러면 그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옮길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기타 소득세 16.5%를 안 내요. 단 원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해지 환급금을 그대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따박따박 납입을 하고 있는데 옮겼죠. 그럼 해지 환급금으로 옮긴 거예요. 기타 소득세 안 내고. 옮긴 다음에 해지하면 또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단 옮겨놓고는 납입은 또 자유로워져요. 펀드니까. 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펀드 변경하고 수익률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투자 자문사의 전문 인력의 자문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고 관리받는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일반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겠죠. 한 0.3%? 0.4%? 요 정도밖에 더 안 나가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유리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제 공부가 되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주식 강의는. 그런 와중에 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또 주식 강의도 들어가면서 또 투자를 월 10만 원 정도 한 종목 한 종목 사면서 책도 보면서 강의도 들으면서 해 나가다 보면 5년, 6년, 7년, 10년 뒤에는 그래도 금융 체질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계시고요,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제 영상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유튜브를 거의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봐주시거든요. 남성분들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겁나고 무섭고, 그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선뜻 움직이질 못해요. 펀드를 가더라도 뭔가 확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확정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수익이 안 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옮길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방법이 분명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